자, 오늘은 이자가 그때그때 다르게 지급되는 채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채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걸 변동금리채라고 하는데요. float이라는 말은 물 위에 동동 떠 있다는 뜻인데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처럼 물결에 따라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변동금리채는 이자가 오르내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자가 남녀간의 밀당도 아니고 왜 들었다 놨다 할까요? 세상에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죠.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거지 위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채권의 고질적인 위험 요소는 이자율 위험인데요. 채권 투자를 하시다가 가장 흔하게 겪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3% 금리의 1년 만기 채권을 액면가 1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10%까지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짜리 채권을 매수를 했을 때는 3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지만 갑자기 이자율이 10%로 올랐다면 채권 매수자는 난감해지는 거죠.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채권을 매수를 한다면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이미 3%짜리 채권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700만 원이나 더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연히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보다 300만 원의 이자밖에 받지 못하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해요. 물론 당장 매도하지 않는다면 자본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만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권 세계에서는 이런 것도 손실이라고 보는데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일찍 매수하는 바람에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의 손실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죠. 에이, 그건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다. 근데 이것처럼 재수가 없게도 채권을 구매하자마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서 구매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이걸 바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 투자에서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이기도 하죠. 주식 투자에서는 1억 원의 투자가 반땅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본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채권에서의 위험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는 자본 손실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채권 투자에서의 위험은 이자를 덜 받는 경우를 주된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에이, 원금에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자 그까짓 거 좀 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해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세상에는 그런 소소한 손실이 매우 중요한 투자자가 많아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자율 위험은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고안이 된 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변동금리채예요. 변동금리 채권은 미리 약속한 날짜에 시장 금리대로 이표를 재조정해서 지급하는 특징이 있어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주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적게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로팅, 들었다 놨다 이해하기 쉽죠? 그럼 이 변동금리채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투자라면 불리해요. 보통채에 투자했다면 이자율이 하락해도 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변동금리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확정금리는 이표로 표시가 되는데 그럼 들었다 놨다 변동금리채의 이표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이자율이 결정돼요. 2021년까지 기준금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금리는 리보, 영국은행 간 단기 대출 금리였어요. 근데 이게 은행 간 오퍼 금리이다 보니까 은행들끼리 담합하는 사고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뭐냐면 공룡은행이 있고 이 리모컨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공룡은행이 늘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은행한테 꿔올 때 적용이 되는 하루짜리 금리라는 건데 근데 얘 나한테 돈 빌릴 때 얼마에 빌렸다고 뻥쳐? 라고 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죠. 지난 2012년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은행들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많죠.
변화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리보를 대체할 새 지표금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거죠. 이미 이 리보를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한 변동금리 채권이 있어서 길게는 2023년까지 쓰이기는 할 텐데요.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2021년 10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중단되기로 했죠. 그럼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어떤 금리가 기준금리로 적용이 될까요? 미국은 소플, 영국은 소니아, 유로존은 이스터, 일본은 토나, 스위스는 사론, 각각 무위험 단기 금리로 선정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미국보다는 영국이나 유로존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유는 미국의 채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채권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위기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미국채는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꾸로 움직이냐면 이 두 나라, 공룡나라, 리모컨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그럼 이 나라들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위험해졌으니까 얘네들은 나는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갈래 하고 안전자산으로 와 하고 몰려가겠죠? 그 안전자산이 뭐다? 미국 채권이다.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모든 채권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국채만 혼자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준이 될 수 없겠죠? 이해 가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변동금리 채권에 대한 기준을 이스터로 하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변동금리 채권은 이스터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서 알파는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같은 기업이 빌리면 알파는 낮아지지만 신용도가 낮은 처음 보는 벤처기업이 빌리면 알파는 높아져요. 예를 들어 이스터가 3%라고 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신용이 좋아서 알파가 2%고 B라는 기업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알파가 5%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스터에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가 변하면 지불해야만 하는 금리는 즉시 적용이 되어 변화하겠죠? 3%였던 이스터가 5%로 상승한다면 A의 변동된 이자율은 7%고 B는 10%가 돼요. 반대로 이스터가 1%까지 하락을 했다면 A의 이자율은 3%고 B는 6%가 되겠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